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싶었더니 바로 무엇보다 면역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를 이겨내는데도 면역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더위와 이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 면역력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는 이 힘든 취업 시장을 이겨내는 면역력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음식, 또 좋은 휴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과 웃음이 최고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잔매거진 보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은 설문조사와 사회 이슈를 통해 만나보는 취업 이야기, 잡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 6분의 잡담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하지만 알차고 기찬 컨설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기말고사 한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잘 마무리 지으시고 여름 준비도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아주 직설적이지만 통쾌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잡드림 연구소 강민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왔는데 업계 내노라는 전문가 또 두 분과 또 대학생 기자분들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오늘 좀 의미 있는 그런 정보들 많이 만들고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멋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촌철살인, 합리적, 보다 재밌는 멘토, 때로는 개그 담당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 담당 이시안입니다. 사실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취준생들의 더 무서운 전염병은 탈락이죠. 아, 그렇죠. 탈락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한 면역력은 또 이 잔매거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드려서요. 그 면역력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난 오로지 한 놈만 때려 아니죠. 한 곳만 지원하는 잡지사를 지원하는 취업준비생 이동익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잡지사만 취업하는 취준생 이동익입니다. 어제 친구들 만나서 제가 이렇게 좀 잡담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취준생이니까 직업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이렇게 울산에 내려가서 좀 기술직을 하더라고요. 문과 나온 애인데도. 그래서 자기가 문과랑 좀 안 맞았던 것 같다고, 이게 좀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저랑 한창 이렇게 설전을 좀 벌였는데 예. 오늘도 가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뭐 방송이나 방송 아닐 때나 이렇게 잡담꾼으로서의 자세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절반은 취업을 했다는 취준생, 반취생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매한 반취생 최윤선입니다. 저 기말고사보다 하반기가 더 무서워요, 저는. 왜요? 그냥 하반기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네. 너무 현실감이 갑자기 확 그쵸. 느껴져가지고. 네. 예, 이제 막 와닿기 시작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캐스터와 앵커를 넘나드는 잔매거진의 미녀 캐스터, 앵캐스터 강주리 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금요일이면 정신없이 바빠지는 앵캐스터 강주리입니다. 잔매거진의 마스코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부 청년층 그리고 또 취업에 관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리 씨가 설문 잡담 첫 번째 주제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취준생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채용 과정에서 겪는 너무나도 서러운 일들 때문인데요. 합격 여부 미통보는 기본입니다. 부모님의 학력이나 직업을 묻는 등 인신공격성과 사생활 침해성 면접, 그야말로 살 떨리는 상황을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구직자들이 우리도 인권이 있다고요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구직자 인권법 제정을 청원했는데요. 한 취업 포털에서 20대 회원 580여 명을 대상으로 구직자 인권법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진행을 했더니요. 무려 97.6%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구직자 인권법 정말 필요한 걸까요? 네, 97%가 무려 찬성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이죠. 구직자 탈락 사유 고지에 대해서 이게 관련 법률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함이 됐겠죠. 청원했던 이 법률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직무와 직결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수집 이유 명기, 또 채용 공고 시 정확한 지원 분야와 직무 소개를 공고하시고요. 합격 발표와 면접 등 전형의 날짜와 시간을 사전 공지, 그리고 면접비 지급과 최종 탈락 시 이유 설명, 면접에서의 인신공격과 성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이제 법률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을의 반란인 건지 아니면 괜히 또 갑을 자극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yes or no 팻말이 다들 있으시죠?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고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직자 인권법 필요하다, yes, 필요 없다, no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예스. 이시안 대표님만 노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다 예스.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예스고 전문가들도 예스인데 이시안 대표님은 노.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죠. 네, 아니 구직자 인권법은요. 사실은 이거는 법안으로 제출된 게 아니라 다음 아고라에 한 구직자가 청원을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합시다라고 청원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에? 네, 아. 네. 그래서 했는데 내용들 자체가 지금 얘기한 거 뭐 직무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정보는 수집하지 말자.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C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쓰지 말자 하고 있고요. 뭐 채용 공고 시 정확한 지원 분야 당연히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런 것들이거든요. 뭐 그 여기는 그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거기 나왔던 거는 뭐 초봉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개인의 노력이 좀 있으면 금방 하는 건데 그런 것들 여기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차별적 발언이라든가 그런 면접을 하지 말자. 근데 그거는 굳이 구직자 인권법이 아니라 그냥 인권법에 저촉이 됩니다. 기본적인. 네, 그런 것이 들었다면 내가 신고를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그 해결이 되는데 불합격자 공지나 면접비 지급이나 아니면 최종 탈락자 이유 공지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기업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 사실 뭐 500명, 1000명을 갖고서 그런 거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겠지만 10만 명이 오는 그 면접을 다 일일이 통보를 해야 되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제가 기업이라면 채용 인원을 줄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요만큼만 보게 하자. 서류도 이렇게 조금만 보게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구직자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것들을 기업에서 제한할 오히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혹시 이제 사업체를 꾸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한 상황들을 그런 거 아니죠? 네, 뭐 사실 정말 귀신이시네.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작은 기업도 분명히 부담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왜 틀렸는지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인사 담당자가 없으면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 부담이 될 거고 큰 기업도 부담이 될 거고 해서 기업들의 부담이 되면은 취준생들한테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5명이 1명을 왕따시키는 현장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보도록 할 텐데 취업 준비생들 얘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동익 군부터.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지난주에 노를 들었었잖아요. 대표님이랑 똑같이 네. 구직자에게 이렇게 탈락 사유를 통보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노를 들었었는데 왜 여기에서는 제가 예스를 들었냐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게 막 인신 공격성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면접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좀 봤거든요. 이런 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가 있어야 그나마 이렇게 기업들이 좀 지키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예스를 들었습니다. 네, 윤선양 의견은 어때요? 저도 동익 기자님과 좀 비슷한데요. 일단 인신공격성 질문 그건 진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직자들이 있어야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직자들이 왜 힘들어 하겠어요. 그래서 법으로 좀 보호를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많이 그래요. 나신 것 같은데요. 철저히 이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입장이고 이제 오늘 잡담에 처음 합류하신 우리 강민혁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 제가 뭐 구직자를 일부러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약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용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거보다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이제 기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사적인 걸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면접 후기를 보면 그런 질문들을 보면서 막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지극히 그 순간의 질문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전후 관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불특정 다수의 B2C 고객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그럼 스트레스 내성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근데 이 지원자가 봤을 때 약간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 보이니까 조금 사적인 부분을 질문했을 때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지원자는 이 직무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는 면접관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항상 면접이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그런 피드백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면접을 받고 그런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면접관들에게는 그 어세서 자격을 박탈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면접관들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유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예.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이러한 법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기준을 좀 잡아주고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면접에서 그러니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상한 질문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건 100번 중에 한 번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10번을 갔는데 그중에 한 기업에서 10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걸 갖고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99가지 그냥 괜찮은 질문들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하면 굉장히 좀 너무 의뢰 입장에서 막 핍박받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돌아서면 소비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돌아서 가지고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고 굉장히 또 교육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그 인권법에 고소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강민혁 컨설턴트, 강민혁 대표님의 입장은 어떤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우리 홍기창 컨설턴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탈북자협회 가서 취업 강연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그 이력서에 본적 같은 걸 적으라는 이상한 기업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또 굉장히 난감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안 좋은 관습이 있다면 그건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키, 몸무게 사진 같은 건 뭐 사진은 뭐 일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만연화돼서 또 구직자들이 비싼 데 가서 포토샵으로 또 사진 튜닝하고 돈 10만 원씩 이렇게 또 지불하고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서 수집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고용주의 권리가 되겠죠. 네. 그런데 불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타성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관습들은 바꾸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 의견은 이제 한 6분 중에 이제 5분 정도가 구직자 인권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 실제 아까도 이 얘기를 나눠봤지만 설문조사 결과 거의 100% 가까운 구직자가 이 구직자 인권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취업을 위한 현장 혹은 취업 이후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역시 20대 취업준비생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네. 설문조사 결과가 무려 75%나 구직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75%면 거의 4분의 3 이상이 겪었다는 예.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 75%. 이 얘기는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본인 이야기도 좋고 내 친구들 이야기도 좋은데 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어떤 예를 좀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경비 업체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경비 업체 면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구직자는 고졸이에요. 고졸이고 이제 질문을 받다가 그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나 봐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고.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대요. 난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더니 면접관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 왜 넌 지금 행복하냐고. 너 지금 28 먹고 행복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필사적이 된다고. 네가 지금 필사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데나 면접을 보러 온 거라고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래서 그 구직자는 되게 화가 났었죠. 근데 그 기분이니까 그건 좀 눌러두고 일단 좋은 충고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다. 뭐 적절한 이해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이니까 좋습니다. 우리 윤선양 경우에도 있나요? 저는 사실 제 주위에서 이렇게 아직 엄청나게 황당한 일을 겪은 친구들은 별로 없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취직해서 애 가지면 뭐 관두겠네?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관두기형? 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황당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제 부적절한 대우, 부당한 대우가 뭐 큰 게 아니라 우리 구직자들을 괜히 당황시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면접에서 좀 어떤 질문 때문에 많이들 황당해 하던가요? 네, 두 취준생들의 얘기를 뭐 들어봤지만요. 네. 실제로 취업준비생들이 겪은 황당한 질문들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연말 공채 시즌이 마무리된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더니요. 사적인 질문이 59.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요. 이성에 대한 질문과 가족사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개인 취향에 대한 질문과 정치 성향에 대한 질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불쾌할 법한 질문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뭐 네. 남자 볼 때 어디 보느냐라는 질문도 있다고 하고 뭐 콧대 보니까 관상이 조금 별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기창 컨설턴트? 아까 그 윤선 학생이 이야기했던 애 낳고 나중에 회사 관둘 거 아니냐. 근데 그 질문은 좀 중요한 질문인
때문이죠. 실제로 애 낳고 관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손해니까, 손실이니까. 그러니까 여성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뭐 애기 낳고 관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직업관, 프로의식 뭐 그런 것들을 여성 구직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정치적 성향의 질문들 실제로도 지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이게 애둘러서 물어볼 때가 있죠. 그거는 이 노조 관련된 부분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옳고 나쁨,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본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좀 공론화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또 기업의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뭐 키를 물어본다, 몸무게를 물어본다, 뭐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질문들, 사적인 영역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 꼼꼼하게 뽑고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 정리하는데 더 많은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아까 여성에 관련된 질문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애 낳고 출근 안 하겠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의 답변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면접관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판단할 건데 왜 굳이 이런 질문들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은가요? 커뮤니케이션을 해봐야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그 면접자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예. 저는 뭐 사우디에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지방도 갈 수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입사원들의 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향후에도 그런 뭐 육아 결혼 문제들이 있는데 얘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집념이라든가 의식, 프로의식을 갖고 있냐 그 경중을 그분들 입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말 몇 마디 듣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연배가 있고 경험이 많고 여러분들 또는 신입사원들을 지금도 핸들링하고 계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 질문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여자한테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평하려면 남자한테도 결혼하고 계속 할 거예요? 하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지가 있구나 하면 상관없는데 남자한테는 그런 질문 안 하고 여자한테만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신상적인 질문이라면 성차별적인 질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거고요. 기업에서도 하려면 공평하게 남자한테도 결혼해도 할 거야? 아이가 나와도 정말 이걸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같이 물어봐 주면 되고요. 그러기 싫으면 안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은 사실은 쓸데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면 다 생각하는 같이 거예요. 해라.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결혼 출산 이후에 이제 회사를 다닐 것이냐라는 질문에 국한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제대로 정말 이런 황당한 질문들을 왜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를 또 구직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민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콧대가 낮으면 관상학적으로 별론데 수술할 생각은 없느냐. 예. 뽑아주셔가지고 월급 주면 그 돈으로 하겠다라고 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나름 센스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접관의 질문에 무조건 이렇게 맞받아칠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면접관이 오늘 하늘이 빨간데 오늘 어떻게 왔느냐? 오늘 하늘 파랗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네 빨갛습니다. 근데 면접관님 퇴근할 때쯤 되면 파래질 것 같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면접에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면접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무조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만 사회가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비상식적인 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안에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면접관도 자기가 얘기하는 게 비논리적이라는 걸 스스로 알 때가 있어요. 되게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게 받아주면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질문을 물어본 이유가 있겠지만은 전 기본적으로 면접관의 말은 무조건 인정해라. 그리고 욕은 나중에 면접비 받은 돈으로 그래요. 친구들하고 실컷 하시면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당 대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불만을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만큼은 좀 그것조차 기회로 도전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면접장에서뿐만 아니라 인권법 내용에 따르면 이제 다른 부분도 개선할 게 많다고 하죠. 네, 정말 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력서를 살펴보시면요, 뭐 키와 몸무게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사항과 가족 사항들이 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개선하자고 하는데요. 면접비 지급에 대한 얘기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면접비 지급 이게 근데 면접비가 나오는 회사들이 있나요 지금?
물론이죠. 꽤 많아요. 아, 얼마 정도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많으면 그 정도 많이 나오고요. 차비와 밥값 정도군요. 예, 그 회사마다 다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면접비 지급에 대해서 우리 취준생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더 많이 달라? 근데 사실 그냥 주면 감사하고 그냥 안 받아도 그만인 정도예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거기까지 가는데 뭐 시간이나 그 비용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 이렇게 취준생들이 다 서울 사는 것도 아니고 지방 사는 취준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시간이나 이렇게 비용을 들어가면서 갔는데 이제 그 정도를 주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업의 이렇게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굳이 안 주더라도 네, 굳이 안 주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안 주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한 곳만 지원하니까 그래. 한 곳만 지원하니까.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안 드니까. 네, 아직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근데 굳이 받고 싶다. 이것 때문에 막 이 회사 되게 싫다. 면접비도 안 주네.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크게 간절하진 않다. 네. 예. 윤선 양은 어때요? 저는 받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는 제 친구들의 경우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되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한 친구는 내가 면접에 바칠 시간과 노력과 교통비가 있는데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면접비를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떨어져도 우리 기업에 대해 나쁜 감정 갖지 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맥값인가?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면접비 예. 달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호의가 권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아. 네. 그러니까 저런 이유로 야, 오늘하고 수고했어 점심값이라도 해라고 준 건데 그거를 안 주면 그 알바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치자면 고등학생도 수능 가면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부분은 호의로 받아들이셔야지 이런 부분을 돈 내놔 받아야 될 거 못 받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왠지 정확하게 이제 사업주가 정확하게 되실 것 같아요. 노선 자체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면접비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이윤 창출의 핵심은 결국 인력이란 말이죠. 그럼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비는 당연히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결국 그 인사 담당자의 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줘도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줘도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비 주는 게 좋은 인력과 무슨 상관이에요? 면접비를 안 준다고 해서 좋은 인력이 거기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채용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 지원자가 굉장히 핵심 인력이에요. 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님 회사도 마찬가지 지원했고, 근데 이 지원자가 뭐 면접비 때문에 여기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면접비 안에 어떤 의미를 담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인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구나라고 봤을 때 이 지원자가 다른 회사도 여러 가지 합격을 했을 때 물론 이 면접비 때문에 그 기준을 삼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호감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나. 근데 그건 플러스적인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여기는 그냥 홍보 자기들 이렇게 적으로 삼지 말라고 이렇게 이걸로 맥값을 하는구나라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런 네, 식의 그 부분은. 인식도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취준생은 이런 인식도 하고 저런 인식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상태에서 굳이 돈 써가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용주의 입장. 확실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아껴야 잘 산다. 극단적이신데요, 이거는? 그래, 근데 알겠습니다. 이시안 대표님 말씀도 네. 되게 공감하는 게 그 비용을 어. 알바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나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비를 알바 비용으로 버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아닐까요? 않은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소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면접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홍기찬 컨설턴트께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좀 어떤 제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스승의 입장에서 구직자들이 이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제일 개선돼야 될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구직자들에게. 그 뭐 면접비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 네, 그런 거 네, 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뭐 여기 이런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냥 기업에서 프로모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면접 갈 때도 면접 보잖아요. 여러분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돈 내고 공부하는 곳이고요. 기업은 여러분들이 돈 받고 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관점에서는 이 친구한테 내가 이제 돈을 주고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뭐 국민 인권이 중요하긴 한데 또 여러분들이 뭐 아픈 청춘 뭐 이런 부분들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 나는 핍박받는 거야, 나는 약자야, 걔네들은 악자야,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지, 뭐 자꾸 이런 좀 감성적인 부분에 취하기보다는 그냥 팩트 위주로 좀 열심히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너무 또 투덜투덜 되는 자세도 결국에 취업에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이 뜬금없는 질문이지 미리 준비는 다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취업 준비생이라면, 내가 만약 구직자라면은 제발 이거에 관련된 질문은 하지 마라.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또 생방송이기 때문에 미리 좀 적을 시간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질문은 하지 마라. 예, 여러분들 칠판에 적어주셨죠?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또 컨설턴트 분들은 아무래도 컨설턴트의 입장이 좀 섞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동희 군은 이제 집안 사정이고, 우리 최윤선 양도 집안 사정, 그리고 강주리 캐스터는 바로 출근. 아니 이게 거죠? 그런 게 이게 아니라 궁금한데 이게 그런 게 뭐예요? 아니라요. 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네. 뽑아줄 것도 아니면서 내일 당장 출근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떠보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밑에 흥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흥칫핏. 왜 뽑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요. 괜히 간보기 같은 거 하지 말자. 정이 많이 떨어져 보신 듯한 그런 아우라가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시안 대표님은 다른데, 그리고 강력 대표님 불효, 예. 그리고 홍기찬 컨설턴트께서는 학점입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홍기찬 컨설턴트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학점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학점이 안 좋았고요. 역사공고 2번 맞고 이제 학교 거의 잘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질문 받았었고요. 이번에 재학생들 보면 삼성은 특히 학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요. 3.7짜리도 질문 받았어요. 학점 왜 이렇게 낮냐고. 그런데 스펙이 저무는 시대죠. 스펙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스펙 중에서 그나마 가장 중요한 스펙을 꼽으라고 하면 지금도 학점을 꼽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그동안 본인의 성실성과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기술적으로 디펜스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많은 학점이 낮은 구직자들은 이건 이겨내기는 좀 힘든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강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왜곡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점 관련된 질문들을 받으면 애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예, 면접관님 제가 학점이 좀 낮긴 낮습니다. 네. 하지만 제 학점은 지금 대기만성형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저는 끝까지 날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소리 시작하는군요. 그 학년이 올라가면 대부분 학점은 올라가요. 예. 그다음에 뭐 학점이 낮지만 뭐 다른 장점, 그러니까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완벽한 구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메시지를 드리고자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신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효. 전 불톤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 보고서. 불효. 예.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네. 어떤 질문을 가장 어려워할까 오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효도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뭐 포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 구직자들한테 만약에 가장 최근에 뭐 효도한 게 있느냐 아니면 혹은 제일 최근에 부모님 속상하게 한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 아닌 감정적으로 이 질문을 대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언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또 의도하지 못한 대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지원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 이걸 머리 굴리면서 자기가 또 뭐 효도를 많이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제가 이런 걸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반기 공채에서 100명 중에 한 85명 정도가 다 실패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잡볼탈의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미안해해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왜 취업은 안 될까? 이거는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이 되냐 안 되냐가 바로 끝나버리거든요. 취업이 안 되면 나는 그냥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굉장히 미안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사소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좀 신경질을 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잘 마음을 가다듬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전문가분들은 이제 어떤 이 답변 안에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없습니다. 다른데요, 다른데. 저는 진짜 마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 메시지는. 이런. 이 질문 예. 받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정말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의 약간 신세한탄 같기도 하고 어려웠던 일 같기도 한데 저는 그 구직자 입장에서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데 어디 썼어요? 아, 진짜 이거죠. 맞아. 어떻게 말해야 근데 돼요? 거기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쵸. 요즘에 누가 여기 하나만 쓰는
있죠. 한 명은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썼고요. 예. 근데 다른데 어디 썼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썼어. 그러면 약간 거짓말이 되고 다른데 썼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더 곤란한 질문은 양쪽 다 되면 어디로 출근하실 거예요? 그걸 그 다른 데로 간다고 하겠어요 여기서? 분명 여기로 출근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일지 아니지 자기도 굉장히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그러게요. 이런 질문을 아예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럴 거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그래 모범 답안이 뭐예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거든요. 여기만 썼다는 거의 거짓말이니까 다른 데도 분명히 썼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데는 여기니까 뽑아주시면 저는 여기로 오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좀 건조하게. 전형적인 모범 답안을 내놔야 되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 사람도 그런 답안을 생각하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확 엎어버리면 그 회사가 만약에 2순위나 3순위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1순위인 거죠. 그래도 1순위인 예,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기술인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 굉장히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 떨어지고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 회사 경쟁자는 떨어지고 어떻게 우리 회사는 왔니? 뭐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 드리기 좀 뭐하지만 뭐 확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즌이 진행 중이면.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회사들이 지금 내가 면접장에 서 있는 회사보다 포지션이 좀 낮아지면 문제될 건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동일한 제 직무 비전을 갖고 이러이러한 업계에 도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반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할 수 있는 설득이 가능한 만한 회사 그런 좀 포지션들의 갭을 좀 생각하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부에서 가장 말을 많이 못하고 있는 우리 윤선 양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집안 사정에 관련된 질문을 종종 받긴 하나요? 어떻습니까? 그쵸. 예. 이것도 제 친구의 경우인데요. 네. 면접장에 갔더니 그 면접관이 집 몇 평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 원래 잘 사는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불쾌할 수 있죠. 그쵸. 예. 네. 이 구직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만큼은 좀 피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자 인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